저희도 사실 이제 노래를 하는 가수이다 보니까 네. 항상 무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무대가 맞아. 한 2년 전부터 사실 거의 맞아. 저희들이 이제 맞아요. 그런 그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도 네. 무대가 가끔 하나씩 주어지는데 사실 어색해요. 아. 왜냐하면 노래라는 게 저희들은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좀 프로 어떤 패셔널이다 보니까 노래를 한 3일만 안 해도 사실은 내 노래지만 어색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예. 이렇게 스스로 느끼시기에 예. 약간 좀 울적하세요? 약간 우울하다 이런 기분이 느껴지세요? 울적하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항상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울적하다. 내가 너무나 좀 비애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조용하고 이런 성격도 아닌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이는 먹어가고 사실 이러다가 그냥 뭐 대충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 초조감. 예. 그러시군요. 제가 노래하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네네. 10대 때부터 했으니까 아. 지금 나이가 이제 2순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무명 생활을 한 35년 한 거 같아요. 아. 야간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쇼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조금 이제 어필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였을 거예요. 그 노래가 지금 한 16, 17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노래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질만 하니까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좀 금전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에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자영업자분들 우리 진성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가장 전면에서 타격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잘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생활 전선 생계 이거는 생계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계와 생존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율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뭐 물론 지켜야죠. 뭐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죠. 그리고 왜 우리만 힘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억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진원 선생님은 이게 오래 가면 어떡하나 내가 그래도 관객들을 또 우리 팬들을 만나야 되는데 또 이게 오래 가면 가수로서 참 걱정이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생계와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수입하고 직결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진원 선생님을 좀 많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상실을 의미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에 언제나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눈에 띄냐면요. 우리 진성 선생님한테 제가 먼저 간단하게 검사를 좀 미리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 MMPI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MMPI를 했는데 이 약간 울적하시고 약간 우울감이 느껴지는 게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셔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만성. 네, 만성적으로 좀 익숙해져 있는 면들도 있으셔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사람이 왜 약간 울적하다, 우울감이 느껴진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로스한 거, 상실한 거를 찾아봐야 돼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건강을 좀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것에 어떤 상황에 뒤따라오는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건강이 썩 좋진 않아요. 그러세요. 예, 제가 네. 50대 중반에 제가 암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거기에 또 심장 판막증까지 제가 왔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제가 6차까지 받고 사실 몸을 잔지 뭐 운동 이런 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포기 상태가 또 한때는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걸음을 이제 또 못 걷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때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승에서는 여기까지 내 생명이 끝나겠구나. 예, 그래서 저희 그 한 사람이 1인실에 있으면은 조금 뭐 이제 주위의 그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마음의 안정도 찾을까 해서 1인실을 병실을 잡아놨었어요. 제가 싫다 그랬죠. 왜 싫다고 했냐면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사실 외롭게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6인실 병동을 제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한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그러니까 한 분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중증이 더해서 이제 마지막 어떤 그 인생의 그 이제 종착역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현장에서 보면서 또 더 슬펐어요, 사실. 네. 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네. 밤잠을 못 잤었어요. 네. 잠들어 버리면 영원히 못 깨어날까 봐. 그때 아마 그 제 병동에 있었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좀 이런 불안감도 좀 있으세요? 걱정되고 초조하고 혹시 그런 경험들을 좀 엄청 하세요? 많죠. 네, 좀 들어볼까요? 제가 그 어떤 무대를 갖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서서히 이렇게 불안을 느껴요. 그 무대에 섰을 때는 그냥 영광스럽고 오늘도 참 편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떤 무대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연락이 와갖고 주어진다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그 무대에 가서 완벽하게 내 모습을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엄청 느끼는 거예요. 다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괜히 막 예.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걱정이 되고 그러시는군요. 예. 네. 이 위기를 많이 느껴본 사람은요, 우리 뇌 안에서 편도체라는 데가 있어요. 아미그달라라는 데인데 편도체가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사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전두엽은 상당히 그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로 편도체만 막 활성화가 되면 그냥 일상의 삶에서도 사소하고 작은 자극이 탁 들어와도 이 편도체가 확 건드려지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그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뇌는 마치 생명을 위협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뇌는 인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는 내 생존을 지키는데 되게 중요한 부위거든요. 이 부위가 일을 해야 위기네 이러면서 나를 지켜나가는데 이게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면 나를 지키기 위한 편도체가 나를 해치는 거죠. 너무 활성화가 돼서 또 무대에 못 서면 어떡하지? 또 이 관객들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확 마치 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처럼 뇌에서는 받아들여지거나 이러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진성 선생님이 느끼는 불안, 긴장감, 초조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일반 사람들은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집착의 골이 깊어가지고 끝없이 그걸 제가 몰고 가는 거예요. 좀 예민한 편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엑스레이 같은 것도 저 통 속에 들어가서 찍는 거 못해요. MRI를 못 찍어. 저도 그거 수면 마취했을 때 같이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걸 못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이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7, 8살 때 배가 고프니까 그 양조장에 가면은 이 술밥을 이렇게 맞아요. 찐다 그래갖고 증기로 이렇게 찌는 게 있어요.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누를 넣고 막걸리를 만드는 건데 그걸 쪄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제가 훔쳐 먹은 거예요. 네, 배가 고파서. 배가 훔쳐 먹었는데 아저씨가 저를 술뚝에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뚝에 넣었는데 술이 있는 데서 넣은 것이 아니고 빈 술, 빈 술. 빈 술뚝이 엄청 커져. 내가 어렸을 때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머머머. 예, 예.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아침에 나오신 거야. 깜빡한 거예요. 네, 깜빡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술독에 계속. 네, 그냥 잠자버린 거. 제가 거기 술독이 자물장도로 넓은 큰 술독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예. 그래도 아침에 추워가지고 일어나니까 5, 6분 되니까 하늘에 은하수가 반짝거리는데 거기에 있다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아저씨가 이제 출근했어요. 소리 지르니까 아저씨가 와서 이제 저를 꺼내주셨는데 그때 폐소공포증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황당했을까요? 나 그 아저씨.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린 시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혼자 살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3살 되던 해에 부모님들이 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집을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친척 집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3살 때부터요. 예, 저희 뭐 제 옆에 부모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한 6, 7살 되었을 때 나한테는 부모님 안 계시구나 그걸 알았죠. 왜냐 이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처절하게 힘들었던 것들이었으니까. 그럼 그 이후로 부모님하고는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안 만났었어요. 네. 제가 11살 되던 해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만났습니다. 11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한 1년 살았어요. 부모님과 같이요. 예, 1년 살았는데 네. 그때 저는 학교도 안 다녔을 때예요. 제 이력을 보면 참 특이한데 저는 초등학교도 12살에 들어갔어요. 예. 남의 집에 전전하다 보니까 호적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네. 매일 또 그 부모님도 싸웠어요.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사실 지겨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에 제가 보고 자란 것은 주위의 그냥 욕설과 그리고 어떤 건전한 이런 것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인간 시장에 있어서 최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인생을 저 사실 살았다고 관여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제가 배고픔의 서름을 많이 겪었던 나이다 보니까 어머님을 또 떨어지면 또 그런 슬픔이 올까 봐. 그 외삼촌이 와가지고 어머님을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나를 데리고 가라고 어머님 그 다리를 붙잡고 제가 애원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가가지고 갔는데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저를 그 군홧발로 가슴팍을 나를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터미널 자체가 다 이런 그 진흙탕 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덜푸덕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이 다 헤어졌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부모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부모들이 아니고 내 원수들이구나. 앞으로는 절대 당신들을 내가 찾지 않으리라. 사실 그 어린아이가 제가 사실 그런 거기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원망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왜 안 그러셨겠어요? 어린 시절에. 왜 나를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시련을 맛보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내가 벌인 일도 아니고 또 어린 나이니까 내가 수습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근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는 거의 학대와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뭐 이런 상황들 굶주림 막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끝도 모르는 나락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까? 그리고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원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예측도 안 되고 본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탓도 아닌 책임도 아닌 이런 위기인데 이 위기는 굶주림과 학대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나의 생존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믿어야 될 부모로부터 뭔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약간의 버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버림을 받으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가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제 가슴속에 이렇게 새겨본 적이 없었고 부모님 또한 아유 우리 자식 어린 시절에 애비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객기생활 하면서 외롭고 쓸쓸할 때는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엄마 없는 하늘아래 뭐 엄마 찾아 산만리 저 하늘에 뭐 별을 찾아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덩치는 남산만한 사람이 앞에서 훌쩍대고 울으면 미안하고 창피하니까 맨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영화를 보고 실컷 울다가 또 나와가지고 다시 마음을 그 새로 다잡고 객지 생활을 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40년 세월이 또 이렇게 흘렀어요. 이제는 뭐 저희 아버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지가 이제 벌써 30년이 넘으셨고 저희 이제 모친은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나 뭐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어떤 정신이 이렇게 맑으신 어른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은 그냥 자식 된 도리만 하자.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니고 무명 가수가 되어서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그런 마음도 안 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잉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만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뭐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계시라 그래서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우리 진성 선생님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진성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이게 자수성가하셨거든요. 자수성가인데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능력으로 받은 거 없이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은 굉장히 끝도 모르는 나락처럼 이런 아주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걸 딛고 이기시면서 자수성가를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어떠한 그 기준과 가치관이 분명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웬만한 거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배들이 제자들이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건 별거 아니야.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약간 우리 흔히 요즘 말하는 라떼 이즈 홀. 우리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 홀.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세요. 네. 후배들이 선배님 사실 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몰입을 하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차이겠지만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걔는 그것을 큰 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식을 안 갖고 있거든요. 네. 예. 얼마나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인생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네.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래도 마음을 지탱하는 게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뭐로 마음을 지탱하셨을까? 그럼 꿈이겠죠, 꿈. 네. 항상 꿈이 있었어요. 제가 4살, 5살, 6살 때도 시골에서 저를 부르면 이제 가서 어머니들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거기서 노래도 그때 이제 뭐 이미자 선생님, 최숙자 선생님 이런 노래들 여자의 일생 뭐 동백아가씨, 수덕사의 여성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밥을 또 얻어먹고 근데 그런 시절에 제가 가슴속에서 품었던 꿈이 있었어요. 가수가 되리라. 그 어린 시절. 그렇죠. 저는 한글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집착을 너무 하다 보니까 노래 소리가 어제 신곡이 나왔으면 오늘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그 멜로디를 그대로 따라서 할 정도로 거기에 집중력이 제가 좀 이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50년 전에 배웠던 노래들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수천 곡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노래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사실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꿈이 있었기에 사회에 나와서도 네. 좌절과 어떤 아픔이 있을 때마다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리고 제 노래는 거의 그 제가 가사를 다 쓴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보릿고개라는 그 가사를 쓴 겁니다, 사실. 주인배 작품을 한 바가지 배채운 시도 세월을 어찌 사셨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다른 사람이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걸로 분노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기보다는 이제 그걸 삶 속에서 잘 해결하시면서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가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후회가 없으신 거죠.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뭐 이렇게 들려주는 이 자체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보다 조금 특이한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살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하면 인생은 찰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인생을 찰나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살아온 인생은 마디마디 사실 참 오랜 세월 같고 그러죠. 그러나 그 지나간 세월을 저 언덕 위에서 밑을 내다보면 화살촉까지 빠른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사 처음 내가 어머니 그 진짜 태초에 태출을 끊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정해진 삶이니까 정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은 그것이 곧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오늘 진성 선생님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너무나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뭐 진성 선생님을 위한 뭐 은영 매직, 뭐 우울한 거 불안한 거 이제 벗어 던지세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울과 불안과 고통과 공포와 마음의 아픔과 이게 다 진성 선생님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거 자체가 아주 가치 있고 또 열심히 살아온 진성 선생님의 인생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울과 불안을 느끼더라도 결국 이것이 노래 안에 다 스며들어서 어떤 분은 삶의 의지를 다시 세우고, 네,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예. 네, 불행하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행복의 순간을 맛보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네. 저희도 뭔가 오늘 고객님으로 오셨는데 진짜 오늘 두 분의 신이 계신 것처럼 뭔가 진짜 뭔가 인생을 크게 한번 네, 네. 배운 느낌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철 씨의 아내이자 배우인 정재은입니다. 목소리 너무 네, 좋으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은 씨의 남편 배우 서현철입니다. 안 돼요. 아니 남들 저 메이크업 사 입을 때, 양말 저 빵꾸난 거 이거 기어가면서 모은 돈인데. 조금 의외로 잔소리가 좀 있으세요. 제가 하는 어떤 말의 표현법이나 그런 방법들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미리 걱정을 하느냐 하는데 정말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온전히 그냥 저로서 제가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눈치를 봐야 하나? 그러면 그럴 때 좀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이렇게 확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너무 신경질이 나죠. 짜증이 나고 너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져요. 말하고 싶지 않아지고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니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결혼 생활 좀 한 10년 넘으면 남편들이 좀 아내 잔소리 또 아내의 눈치를 좀 본다.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댁은 네. 또 조금 반대인 게 굉장히 또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남자한테 잔소리를 별로 받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한테는 잔소리를 받았어도 이제 아버지한테나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살지 않다가 이제 남자라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뭐지 이럴 정도 이제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우리 안에 확 깨는 얘기 해도 되나요? 뭐 상담 중이니까. 근데 아니 미리 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해주세요. 저 카리스마. 어떻게 하는 거지, 선배님?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예의 발음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뭐냐면 식당 가서 저는 미안해 전화해서 얘기할 때 여기 김치 없나요? 그 톤으로. 지금은 우아하지만 식당에서 김치 없나요는 왜 김치 안 줘요? 이런 거가 될 그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당신은 15분용이라고 15분이? 딱 15분만 지나면 저스트 10미닛도 아니고 15분. 15분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제가 이거 15분 용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게 무슨 공이라는 게 조금 좀. 형이야 오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죄송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하면 괜찮은데 제가 매번 여보 말할 때 한 2초만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의 말이 되게 많아요. 오해할 수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뭐 15분 정도면 다 알게 돼요. 그런데 네, 그죠. 15분 용이라고 했어. 이러면 완전 제가 다르죠. 뭐가 돼요? 이런 말 실수로 인해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오해받을까 봐. 그리고 이제 좀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 여기 이거 있었던 일인데 똑같아. 이 차이가 있었고 이분들 계셨었고 이걸 뭐라 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아유, 낭대뷰. 대자뷰를. 데자뷰. 낭대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면 뭐 밥을 안 먹고 있어서 당신이 왜 밥을 안 먹어? 그랬더니 요즘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다이어트인데. 특자 하나. 특자 하나로. 제가 그걸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뭐 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지적해요. 지금 보셨죠?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정재은 씨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왜 같은 이제 음절이 있으면 이제 유사한 단어인데 전혀 뜻이 다른 얘기가 툭 나오시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아르바이트랑 다이어트는 이게 하나고. 9글자 중에 하나.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튀어나와요. 네. 근데 일단은 약간 왜 음절 하나만 같아도 네. 전혀 의미가 다른 단어가 툭 네. 튀어나오는 네. 거는 이제 원인을 좀 알고 가면 네. 두 분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원인이 있나요? 원인이 있습니다. 네. 원인이 네. 있어요? 네네. 이게 좀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약간 산만한 거예요, 이게. 제가요? 네네네. 산만요? 예, 산만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선배님은 제가요 하시는데 그래서 옆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냥 편안한 표현으로는 산만하다이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을 하면 약간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제가요? 네, 약간 그런 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렇다고 1부터 10까지 모든 일상생활에 다 그러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요, 이 주의력을 얘기할 때 꼭 네.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요. 작업 기억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작업 기억력은 기억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정보 데이터가 대뇌로 들어오면 대뇌에서 기억할 건 기억하고 버릴 걸 버리고 오래 기억할 건 오래 기억하고 아무튼 이런 과정으로 일을 해요. 뇌에서.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뇌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정보를 잘 인출을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끄집어낼 건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게 작업 기억력을 기본으로 하는 주의력이에요. 집중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약한 분들은요.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쭉 해나갈 때 주제를 쭉 기억하면서 이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단어가 안 떠오르고 이 단어를 떠오르려고 애를 쓰면 주제를 까먹어요. 그래갖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구난방 맞아요. 이 얘기 저희가 섞이는 그리고 이야기가 또 엮일러 주면 새 나가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많이 새나가요. 그래서 그 단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완전 다른 길로. 마무리도 안 하고 바로 절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네. 아니 그랬대. 그래 하고 절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걸 왜 또 글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오, 네. 네. 그래서 약간 주제가 다른 데로 튀기도 하고 네. 옆길로 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옆길로 새서 딴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네, 딴 생각을 한 걸 툭 얘기하니까 이 상황하고는 좀 관계 없는 주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보살님 네. 보는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또 얘기하다가 그때 어렸을 때 주변이 국간장에 정말 맛있게 밥을 비벼 먹었는데 그러길래 국간장에 밥을 비벼 먹으면 짤텐데. 네. 엄청 쌀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무슨 국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 저기 국 끓이고 이게 간 맞출 때 요만큼씩 넣는 건데 했더니 우리 집은 비벼 먹었어. 우리 집이 나오는구나. 이거 우리 집 문화구나. 쌓인 거 맞는 나는 거. 어릴 때 비벼 먹었어. 먹었어. 나는 먹었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요 국간장은 그 독에다가 이거 소금해서 그 매주 그거 해가지고 까맣게 될 때까지 소금 넣어갖고 굉장히 짠 거고 그 양조간장은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찍어 먹고 하라고 제조 과정이 좀 틀리다 했더니 내가 지금 제조 과정 듣고 싶대 이래서 지금도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가. 다르다. 다르다. 죄송.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싸웠어요. 근데 그때 네. 싸웠던 게 사실 전 이 제조 과정을 들으면서 그 순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항상 늘 이 잔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그렇구나. 거기 국간장은 그런 거고 양조간장은 이런 거구나라고 져버리면 계속 저는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몹시 화가 나서 그때 심각하게 확 소리를 질렀거든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 그럼 가지고 와. 그래서 가져오니까 내가 갖고 왔어요. 요게 하더니 국간장을 써! 뭐 이러면서 혼자 웃는 거예요. 잘 풀렸네요. 그게 크게 그럴 일도 아니고 인정해 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더 막 아니라고 우긴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살면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잔소리를 자꾸 듣게 되니까 그때는 그것이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쌓이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생겼었을 때 갑자기 이게 느닷없이 폭발이 확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뭐 이렇게 저한테 떠오르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 남편인 서현철님께서는 왜 이게 이렇게 유난히 이게 더 물론 걱정은 되죠, 배우자니까. 그러나 유난히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 하는 건 굉장히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분명히 서현철님 입장에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흥분을 너무 쉽게 하는 거. 흥분.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정말 한 사람이 너무 부당하게 당하고 있거나 하면 집사람은 정말 앞에 가서 어머 이렇게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막 못 참는 그 흥분이 있어요. 정의롭긴 한데 약간 무모할 때가 있구나 이게. 그리고 얘기하려면 자기 주장 얘기하려면 팔을 걷어요. 근데 여름에 반팔 입었는데도 걷더라고요. 아 반팔 입었는데. 아이한테 요거는 교육상 아니라는 거를 일깨워줘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그 잘못한 거를 인정하기 전에 겁부터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크게는 아니지만 그걸로 살짝 다툰 적 있거든요. 네.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팔 자꾸 걷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행동인가요? 이런 거 저 너무 궁금해요. 서현철 씨가 지금 말씀하신 저러한 것이. 아니, 저기서 팔 걷는다고 걱정한 게 아니고 흥분. 어쨌든 이렇게 팔 걷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네. 우리 재은 씨가 이렇게 팔 걷는 걸 아까부터도 자꾸 이렇게 못하게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팔 걷으면 집사람도 흥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오라고. 네. 아. 그 흥분하면 좀 무섭거든요. 그래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흥분하면 이 사람한테 이제 본인은 차분히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미 팔을 걷었고 조금 더 흥분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해요. 네. 그러세요? 제가 그랬나요? 네. 어. 그 흥분이라는 자체가 지금 모든 거에 그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럼 우리 서현철 씨는 아내가 그러는 이유가 뭔가 약간 흥분을 늘 하고 네,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조금만 겁니다. 네, 그런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그리고 흥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도 많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막 심리적인 거에서도 그것도 약간의 흥분,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이거죠. 벌레를 하나 봤을 때 저쪽에 벌레 있으면 우리 저 벌레 있네. 저 어떻게 잡지 해야 되는데 이미 집사람은 저 벌레가 옷 속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벌레를 별로. 제가 벌레를 별로. 네. 모든 그렇게 벌레를 다.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저 너무 억울해. 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한 어떤 남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금 리액션이 좀 좋다고. 네. 제 주변 사람들은 좋게 하니까 리액션이 좋다 그러고 나쁘게 하면 리액션이 너무 강해요.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즐겁다고 느낄 너무 법도 한데요. 사실은 아니요, 그래요. 주변 제 주변 사람들은 사람. 즐겁다고 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즐겁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자꾸 그걸 자제시키려고 해요. 이게 왜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책 잡힐까 봐.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맞아요. 그 함부로 맞아요. 볼까봐. 그러니까 이게 네. 저를 쉬운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러니까. 웃긴 사람은 네. 되는데 할까 그 제대로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네네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걸 툭 넘어뜨리면 이 우아한 상태로 이걸 사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죄송하네 여기 좀 갖다 주세요 이래야 네.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아하게는 이거 아버지 어머 웬일이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연기로 치면 그 사람이 형사면 형사 입장에서 화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막 깡패가 된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재은 씨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행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아까 식당에서도 마주쳤어. 근데 지하철역에서 살짝 보여. 네. 근데 약간 한국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길을 찾는데 약간 눈이 마주쳤어. 네. 그러면 우리 재은 씨는 어머 분이세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머 이거 웬일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손을 부여잡고 어머 막 맞아요. 이러는 분이시라면 우리 서현철님은 그때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잖아. 맞아요.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정재은님은 본인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 서현철님은
타인의 기준이 중요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시끄럽게 하면 되겠어. 그럼 조용히 좀 해. 이거 깨지면 안 되잖아. 일로 치워놔. 아니 왜 밥을 보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 다른 사람 쳐다보잖아. 이렇게 이제 타인의 기준으로 보는 면이 있으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현철님은요. 진화된 꼰대죠. 꼰대는 꼰대이나 좀 더 자상하게 말하고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좋게 말하지만 내용은 꼰대. 네, 정확한 표현이신 그래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좋지 않나요? 약간 진화됐죠. 왜냐면 대로 다르긴 다른. 네네. 약간 다르. 약간 다르. 업그레이드된 꼰대라고 저는 약간 진화된. 진곤이네요, 진곤이. 예, 진곤. 그나마 업그레이드 돼서. 네. 뭐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교육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마 제가 아버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영향받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저희한테 주는 선물이 도덕경이라든지 그 삼강오륜이라고 아냐? 네. 손을 내시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뭐. 장유유에서. 네.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저희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밖에서 저희가 혹여라도 실수하지는 않을까, 일은 잘하고 있나 늘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 잔소리는 역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분한테 했던 그 살아온 그 모습이 이분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는 혹시 내가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집사람한테 하고 있나?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결과는 다르지. 아니지. 이렇게. 결과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하고는 틀리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못 느끼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런데 요 와중에 제 눈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두 분의 결혼 만족도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우리 재은 씨한테 있어서 어떤 점이 눈에 딱 띄냐면 뭔가 배우자와 정서적 소통에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남편하고 좀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다. 이렇게 뭔가 안 통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사실 말을 해야 정확한 걸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용돼라는 걸로만 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편이 저한테 문득 그냥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예뻐, 아니면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뭐 착해,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워, 그냥 어느 날 그냥 무심하게라도 툭 한번 던지는 그런 표현을 좀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뭐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한테 나 오늘 여기서 뭐 이런 일 생기고 어쩌죠 막 그래요. 그럼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들으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언젠가부터는 좀 섭섭하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원하는 걸 저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이해를 못하는구나. 어느 날부터는 그냥 밖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얘기를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됐어. 그런 얘기 들으면 당신 그렇게 힘든 거 보고 있으면 나도 힘드니까 얘기하지 마.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항상 자제를 시켜요. 여기 이제 오해를 또 이제 제 변명을 좀 하자면 사실 저도 되게 안으로 속상한데 분한 시간을 너무 오래 길게 가지고 가니까 저도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닌 것처럼 원래 그런 사람이 그냥 막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면 당신 시간만 아까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도 되게 속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낮춰지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속상한 걸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흥분하고 같이 열받아하고 저는 같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마무리는 누가 해 그러면? 그러다 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런 식의 대화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이제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옛날에 있잖아 내가 국간장으로 밥을 비벼 먹기 너무 맛있더라고. 그러면 그 말의 핵심은 나 그때 옛날에 그 추억이 맛있었고 즐거웠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래? 맞아. 맛있었어. 맞아. 간장이 비벼 먹을 때 맛있을 때가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국간장이 아니라 진간장이지 이렇게 되면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걸 받아주면 되는데 만약에 나 만약 같은 거 안 해. 아니 내가 만약에 나는 왜 만약을 하냐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좀비가 됐어. 그 좀비가 왜 돼? 그 현실성 없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이게 참 그래서 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렇게 장난하지 않으면 너무 밋밋하게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가끔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냥 이 사람이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어떤 표현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질문을 한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두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인 거죠. 아니 그냥 얼마나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저에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제가 오히려 네. 못했고 네. 물론 문자로 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지금까지도요? 정말 진지하게. 네. 이제 아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촉기를 좀 쫙. 옆에 머리를 귀 넘기면서 이렇게 네. 사랑해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넘기는 그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네. 정말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라.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 지금 같아요. 기대했어요. 지금 기대했어요. 근데 네. 그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네. 예. 우리 가까운 사이는 불통이 되면 나중에는 네. 상대가 미워져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화를 많이 안 하면 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하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사랑을 느끼기보다 이건 뭐 책임감으로 네, 네.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면 물론 책임감도 사랑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족 특히 부부는 어찌 됐건 기본적인 소통을 특히 감정적, 정서적 소통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좀 노력을 해야 해요. 뭐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어떤 그 구체적인 노력 방법이 네. 있어요, 선생님? 원래 그 부부는요 스킨십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킨십이요 외적 스킨십이 있고 내적 스킨십이 있어요. 네. 내적 스킨십은 소통하는 거죠. 이 상호작용에서 이 관계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이 도입이 돼야 돼요. 민주주의적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상대한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한테 이 의도를 얘기하고 물어봐주고 상대의 결정과 선택을 좀 기다려주는 것을 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소통도 약간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외적 스킨십은 꼭 부부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가볍게 손을 잡는다든가, 그다음에 어깨를 톡톡 해준다든가, 서로 기댄다든가, 네, 가볍게 이제 뭐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서로 이렇게 안아준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네. 이게 참 예전에는 안 쑥스러웠는데 왜 쑥스러워질까요? 쑥스러워요? 예, 저도 아내 막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손 잡아달라고 그러면 네. 아니, 연애할 때는 안 쑥스러웠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그 막 열정적인 사랑이 조금 식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 생활인으로 바쁘게 양육하고 돈 벌고 생활을 유지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스킨십을 안 하다 보면 안 하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어느 날 하려고 하면 너무 어색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막 농담처럼 이제 본인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가족끼리 무슨 스킨십을 해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부부는
스킨십을 해야 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초만 투자해보세요. 10초간 가볍게 손잡기. 그 다음에 10초간 얼굴에 맞대기. 10초간 안아주기. 네. 네. 잘 들으세요. 네. 우리는 외적 스킨십에는 별 무리가 없네요. 에? 손 잡고 네. 발 꼬고. 네. 꽃길을 걸어가고 너랑 손잡고 내 하루를 얘기하고 하늘은 파랗고 우린 같은 곳에 있고 지금 이제 두 분이 표현하지 않아서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조금은 숨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두 분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전에 제가 핸드크림을 선물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손이 터 있었나 봐요. 세심하시다. 근데 저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바를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핸드크림을 선물하면서 너 손이 너무 많이 텄다고 이거 발라 했었을 때 그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키다리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제 옆에서 저를 보듬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 남편은. 그래서 그런 게 늘 고마워요.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연극이라는 거를 택하고 나서 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가정을 가져서 이 어려운 걸 가져가고 같이 이 어려운 걸 겪자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꼭 가정 갖고 싶다고 쑥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을 우연찮게 이제 일본 공연 가서 만나게 되고 야 나도 결혼을 하나 하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면 혹시 입양할 생각이 있어? 했더니 있다고. 정말 나이가 둘 다 많아서 아이는 안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생겼고 그래서 나한테 이런 고마운 이거 내가 진짜 받아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간지러운 얘기지만 흔히들 하는 것처럼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세상에 어쩜 좋아. 하면 안 되겠네. 매일 울겠네요.